붓 끝에서 떨어진 것은 검은 먹물이 아니라 붉고 비릿한 내 운명의 핏물이었다. 한양의 하늘이 유난히도 맑고 높았던 그해 가을, 나는 규장각의 서늘한 마루에 앉아 있었다. 서얼이라는 신분의 굴레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아서 아무리 학문이 깊고 재주가 뛰어나다 한들 결코 넘을 수 없는 담장이 존재했다. 내 이름은 이선.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이대감이었으나 어머니는 부엌일을 돕던 관비 출신이었다. 세상은 나를 반쪽짜리 양반이라 불렀고 나는 그 조소 섞인 시선을 오직 붓 한 자루와 책 한 권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세자 저하께서는 그런 나를 아끼셨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저하의 뜻은 썩어가는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밤낮으로 저하의 곁을 지키며 국정을 논했고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이라 했던가. 조정의 실세이자 노론의 영수 조대감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쯤은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서얼 출신인 내가 세자의 최측근이 되어 설치는 꼴은 눈의 가시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날은 세자 저하의 탄신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던 날이었다. 궁궐안은 오색 등불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풍악 소리가 담잔을 넘어 한양 바다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저하께 올릴 축시를 다듬으며 가슴 벅찬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제 곧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시면 서얼 금고법이 완화되고 나 같은 이들도 당당히 조정에 나아가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 순진했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것은 앞으로 닥쳐올 참혹한 비극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으리라. 연회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세자 저하께서 친히 내게 하사주를 내리시겠다며 불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옥잔을 받았고 저하께서는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저하께서도 탕약을 드시듯 차 한 잔을 들이키셨다. 사단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났다. 찻잔을 내려놓으시던 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에 옥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쟁그랑.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도 같았다. 저하! 저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저하께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거품처럼 끓어올랐고 고통에 이그러진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굵직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저놈이다! 이선 저놈이 세자저하의 찻잔에 독을 탔다! 고개를 들어보니 조대감이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서늘한 살기가, 그리고 입가에는 미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이미 금군들이 들이닥쳐 내 팔을 꺾어 눌렀다. 바닥에 처박힌 내 시야로 고통스러워하는 세자 저하의 모습이 들어왔다. 저하께서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셨으나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떨구고 말았다. 그것이 내가 본 저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진실이 권력이라는 거대한 맷돌아에 처참히 으깨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의금부로 압송된 나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살타는 냄새와 죄인들의 비명뿐이었다. 조대감의 신복들은 나를 주리에 틀고 인두로 지지며 자백을 강요했다.
내 놈이 남인 잔당들과 결탁하여 세자를 독살하고 영모를 꾀했음을 실토하거라.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소. 나는 저하를 하늘처럼 모셨단 말이오.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모진 매질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고 있었다. 내 방에서는 내가 본 적도 없는 비소와 부자가루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심지어 내가 남인 세력과 주고받았다는 위조된 서찰까지 증거로 제시되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서얼 주제에 감히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려 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고문에 지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감옥의 문이 열리고 조대감이 들어왔다. 그는 비단 옷자락을 끌며 내 앞에 섰다. 흙바닥에 널브러진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벌레를 보는 듯 경멸에 차 있었다. 이선아, 너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다. 주제를 알고 납작 엎드려 살았다면 명대로 살았을 것을. 그는 낮게 혀를 찼다. 나는 부어오른 눈을 겨우 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대감, 하늘이 무섭지 않으시오? 어찌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나라의 근본을 흔드십니까? 하늘? 이 나라 조선에서 하늘은 바로 나 조관웅이다. 세자는 너무 급진적이었어. 사대부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이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너는 그저 명분일 뿐이다. 천한 서얼이 세자를 홀려 독살했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씹기에도 딱 좋은 안주거리가 아니더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는 처음부터 세자를 제거할 계획이었고 나는 그 과정에서 쓰고 버릴 희생양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의 충심도, 학문도, 세상을 향한 열정도 권력자들의 노름판 위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못한 것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누명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사냥이었다. 조대감이 나간 뒤 나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작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이 내 찢어진 살갗을 비쳤다. 사형 집행은 사흘 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믿었던 세상은 나를 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억울함, 분노, 아니었다. 그것은 오기였다. 이대로 죽어 조대감이 쓴 각본대로 역적이 되어 역사에 남을 수는 없었다. 내가 죽으면 세자 저하의 억울한 죽음 또한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바닥에 고인 빗물을 찍었다. 그리고 메마른 입술을 적셨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고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조대감은 완벽을 기하는 자다. 하지만 완벽함 속에는 반드시 오만이 깃들기 마련이다. 그가 내 방에 심어놓았다는 독약, 비소. 하지만 세자 저하께서 쓰러지실 때 풍겼던 냄새는 비소의 그것과는 달랐다. 비소는 묻히다. 그러나 저하의 입가에서는 미미하지만 분명히 살구시 향이 났다. 그것은 비소가 아니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희귀한 독초임이 분명했다. 조대감은 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 여겼을 테고 대충 흔한 독약인 비소를 증거로 심어두었을 것이다. 이것이 틈이다. 아주 미세하지만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균열. 살아야 한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뇌까렸다.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가야 한다. 나가서 그 희귀한 독초의 정체를 밝혀내고 조 대감의 목을 조여야 한다. 그것이 서얼 이선이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반격이 될 것이다. 새벽닭이 울기 전 나는 감옥의 썩은 집더미 속에서 뾰족한 쇠두치 하나를 찾아냈다. 죄수들이 식사 때 몰래 숨겨두었던 젓가락 조각인 듯했다. 나는 그것을 쥐고 벽을 긁어보았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사흘. 내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했다. 저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게 물드는 여명은 마치 며칠 뒤 내 목을 적실 피처럼 선명했다. 그러나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는 아침을 노려보았다. 역전의 붓은 꺾였을지언정 내 심장의 먹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으므로. 하늘이 내린 비는 죄인의 눈물이 아니라 갇힌 자를 위한 해방의 사다리였다. 사형 집행을 이틀 앞둔 밤, 한양에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는 나의 거친 숨소리를 감추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막이었다. 나는 며칠간 몰래 갈아두었던 쇠젓가락을 쥐고 옥사의 나무 기둥 하단을 노려보았다. 습기를 머금어 썩어가는 나무와 쇠창살이 맞물린 그 미세한 틈. 그곳이 바로 견고해 보이는 이 감옥의 유일한 급소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번개가 번쩍이고 뒤이어 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터져나오는 순간 나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쇠젓가락을 틈새에 박아넣고 비틀었다. 우지끈.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빗물에 젖은 나무는 생각보다 무르익어 있었고 나의 간절함은 쇠보다 단단했다. 3번의 천둥이 지나가자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이 벌어졌다. 나는 짐승처럼 몸을 구겨 그 틈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옥졸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느슨해진 경계심은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였다. 나는 진흙탕을 기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옥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듯했으나 나는 이를 악물고 담장을 넘었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쫓기 위해 잠시 몸을 숨긴 맹수의 후퇴였다. 천둥 소리가 옥사를 뒤흔들 때마다 내 운명의 빗장도 조금씩 헐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인적이 드문 골목을 찾아 들어가 훔친 거적대기로 죄수복을 가렸다.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쉴 틈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세자 저하의 입가에서 맡았던 그 미세한 살구씨 향만이 맴돌았다. 조선의 흔한 비소는 무치다. 향이 나는 독이라니 그것은 분명 서역이나 청나라에서 들어온 희귀한 물건일 터였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남대문 밖 칠패시장으로 향했다. 시장통엔 비가 그친 뒤라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갓을 깊게 눌러쓴 채 약재상들이 모여있는 골목을 배회했다. 내 발길이 멈춘 곳은 만물상이라 불리는 허름한 약방이었다. 주인인 최노인은 돈만 주면 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소문난 장사치였으나 과거 내가 그의 아들이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갔을 때 법률 지식으로 구해준 인연이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노인은 나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보게, 자네는 지금 수배 중인. 쉿, 노인장, 내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오. 물어볼 것이 있어 왔어. 나는 품속에서 옥사 탈출 때 챙겨 나온 세자 저하의 탕약 그릇 조각을 내밀었다. 깨진 도기 조각에는 아직도 미세하게 그 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최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받아 냄새를 맡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살구향 같지만 살구가 아니네. 아주 독하고 비릿한. 그래, 청광초야. 청광초? 청나라 황실에서도 금기시하는 독초일세.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하지. 헌데 특이한 건
죽고 나면 독기운이 금세 사라져서 비소 중독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이 귀한 걸 조선에서 볼 줄이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추리가 맞았다. 조대감은 비소로 위장할 수 있는 이 청광초를 이용해 완전 범세를 꿈꾼 것이다. 이 약초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있겠소. 최 노인은 난처한 듯 머뭇거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노인장, 이대로 내가 잡히면 나는 역적이 되고 진실은 묻히오. 제발 부탁드리오. 나의 간곡한 눈빛에 최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이 아닐세. 듣자 하니 한양 근교의 북한산 자락에 있는 사유지 화원에서 몰래 재배된다는 소문이 있더구만. 그 화원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관아의 단속도 피해가는 걸 보면 뒷배가 엄청난 게지. 도망자의 발자국은 눈 위에 남지 않아도 공포는 심장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는 법이다. 북한 잔차락, 그리고 관아의 단속을 피하는 화원. 모든 정황이 조대감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최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시장통을 빠져나오려는 찰나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대감의 사병들이었다. 그들은 몽타주를 들고 행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인파 속에 섞여 북한산으로 향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나는 울창한 숲속에 숨겨진 거대한 화원을 발견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요새와도 같았다. 담장 너머로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 냄새. 세자 저하의 마지막 순간에 맡았던 바로 그 비릿한 살구 향이었다. 확신이 들었다. 이곳이 바로 독초의 생산지이자 내 누명을 벗겨줄 증거가 있는 곳이다. 나는 나무를 타고 담장 안을 엿보았다. 화원 안에는 붉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했다. 그리고 그 꽃밭 한가운데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조우대감의 집사였다. 그가 인부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흔적을 태워 없앨 것이다. 잎사귀 하나 남기지 말고 수확하거라. 증거인멸. 그들은 이미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오늘 밤 반드시 저 안으로 들어가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화원 곳곳에는 무장한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독초의 잎사귀는 마치 악마가 내밀고 있는 유혹의 혀와 같았다. 나는 품속을 뒤져보았다. 가진 것이라고는 훔친 부싯돌 하나와 낡은 끈, 그리고 옥사에서 가져온 쇠젓가락뿐이었다. 이것들로 저 삼엄한 경비를 뚫어야 한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나는 화원의 지형을 살폈다. 화원은 산빛 아래 위치해 있었고 위쪽에는 계곡물을 끌어다 쓰는 작은 수로가 있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수로를 막아 물길을 돌린다면 갑작스러운 물난리에 경비병들의 시선이 분산될 것이다. 그 틈을 타서 화원 중심부로 잠입해 청광초 한 뿌리만 챙겨 나오면 된다.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로 쪽으로 이동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긴장감에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다. 수로에 도착한 나는 주변의 바위와 나뭇가지들을 모아 물길을 막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흙탕물이 화원 쪽으로 쏟아져 내렸다. 뭐야, 물이 넘친다. 둑이 터졌나 봐. 아래쪽에서 당황한 고함이 들려왔다.
횃불들이 우왕좌왕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나는 어둠을 틈타 담장을 뛰어넘었다. 착지와 동시에 흙바닥을 구르며 몸을 숨겼다. 코앞에서 독초의 향기가 진동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붉은 꽃이 핀 천광초를 뿌리째 뽑아냈다. 차가운 흙의 감축과 함께 손에 쥐어진 이 작은 풀 한 포기. 이것이 바로 세자 저하의 원혼을 달래고 썩어빠진 조정을 뒤집을 역전의 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쥐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구나.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수십 개의 횃불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조대감의 사병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을 뽑아들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그들은 수로가 막힐 것을 대비해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방이 막혔다. 손에 쥔 독초가 불타는 횃불빛을 받아 붉게 번들거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개죽음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달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나의 기나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목숨과 죽음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라지만 그날 밤 내 목을 겨눈 칼날들의 숲에서 그 경계는 이미 지워져 있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만들어낸 그림자가 마치 저승사자의 옷자락처럼 나를 옥죄어 왔다. 화원의 붉은 꽃들은 횃불 빛을 받아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하게 빛났고 사병들의 눈빛에는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의 잔인한 희열이 서려 있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고작 흙 묻은 청광초 한 뿌리. 이것이 세자 저하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내 목숨을 재촉하는 저주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사병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끝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설 나부랭이가 제법이구나. 감히 조대감마님의 화원에 발을 들이다니. 네 놈이 쥐고 있는 그 풀 한 포기가 네 목숨값보다 비싸다는 걸 아느냐.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사병들이 낄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등 뒤는 막다른 담장, 앞은 서슬퍼런 칼날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공포가 엄습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짐짓 태연한 척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나는 품속에 있던 부싯돌을 만지작거렸다. 내 목숨값이라. 그렇다면 이 풀이 불타 사라지면 너희들의 목숨값은 어찌 되겠느냐. 나는 쥐고 있던 천광초를 횃불 쪽으로 가져가는 신용을 했다. 놈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증거인멸을 막아야 하는 그들에게 이 독초는 나만큼이나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 찰나의 망설임, 그것이 내가 노린 틈이었다. 나는 쥐고 있던 흙 한 줌을 놈들의 눈을 향해 힘껏 뿌렸다. 동시에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병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비명과 함께 사병이 쓰러지며 대열이 흐트러졌다. 나는 그 틈을 타 화원 한쪽 말린 약초들을 쌓아둔 건조장으로 내달렸다. 등 뒤에서 고함과 함께 발소리가 지진처럼 울려 퍼졌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생의 감각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선명해졌다. 건조장에 도착한 나는 주저없이 부싯돌을 쳐 불꽃을 일으켰다. 바싹 마른 약초 더미에 불티가 키자 순식간에 화마같이 쏟았다. 붉은 불길은 밤하늘을 집어삼킬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이야! 불을 꺼라! 독초가 다 탄다! 사병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는 불길이 만들어낸 연기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이것만이 살 길이었다. 천광초가 타면서 내뿜는 연기는 독성이 있어 놈들의 접근을 늦출 것이다. 나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화원의 뒷문 쪽으로 기어갔다. 하지만 조대감의 사병들은 훈련된 살수들이었다. 곤란도 잠시 그들은 곧바로 화원의 출구들을 봉쇄하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뒷문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내 왼쪽 어깨를 꿰뚫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비틀거리며 쓰러진 내 앞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우두머리였다. 그는 불타는 화원을 배경으로 악기처럼 서 있었다. 제법 머리를 굴렸으나 서생의 잔재주로 무인의 칼을 이길 수는 없는 법. 그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죽음의 공포가 내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내 품 안에는 아직 타지 않은 천광초 한 뿌리가 남아 있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바닥에 굴러 칼을 피했다.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땅바닥이 깊게 패였다. 나는 피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섰다. 고통으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텼다. 화원 뒤편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그 아래로는 며칠간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물이 굉음을 내며 흐르고 있었다. 앞은 칼날, 뒤는 낭떠러지. 진퇴양난의 위기였다. 오두머리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순순히 그 풀을 넘기고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개소리 마라.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요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바쳐진 것이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절벽 끝으로 향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졌다. 놈들이 나를 애워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마치 내 운명을 태우는 장작불처럼 뜨겁고도 위태로웠다. 선택의 순간이 왔다. 이들에게 잡혀 개 죽음을 당하고 증거를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생존 확률이 희박한 저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길 것인가? 나는 품속의 청광초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세자 저하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를 걱정하던 그 눈빛.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이 증거를 세상에 내보여야 한다. 조관웅에게 전해라. 이 선이 반드시 지옥에서 돌아와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라고. 나는 피를 토하듯 위치고는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잡아라! 쏴라! 등 뒤에서 다급한 외침과 함께 화살들이 빗발쳤다. 허공을 가르는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를 스치고 멀어지는 화원의 불빛이 별처럼 아득해졌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물살이 내 몸을 집어삼켰다. 차가운 물이 폐부로 밀려 들어오고 거센 소용돌이가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나는 손에 쥔 천광초만은 놓지 않았다. 의식이 전면하는 흑암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내 몸은 마치 찢겨진 붓 한 자루와 같았으리라. 그러나 붓은 꺾여도 먹물은 남는 법. 강물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저승의 입구일지 아니면 새로운 반격의 시작점일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깊은 물속 고요한 침묵만이 나의 거친 숨소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궁궐의 뜰은 평화로운 정원이 아니라 피냄새를 감춘 거대한 도살장과도 같았다. 인정전 앞마당에는 서슬퍼런 형틀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붉은 관복을 입은 대신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웠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차량이 섞여 있었다. 임금의 친국이 열리는 날이었다. 세자 독살의 배후를 밝힌다는 명목하에 죄 없는 남인 학자들과 나의 벗들이 줄줄이 엮여들어와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의 안색은 잿빛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조정의 거센 압박 사이에서 늙은 왕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 옆에 선 조대감은 마치 승리한 장수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굵은 주리가 틀어졌고 비명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었다. 전하, 저 흉악한 무리가 입을 열지 않고 버티는 것은 아직도 영모의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부디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시어 즉각 참형에 처하시옵소서. 조대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인정잔을 울렸다. 대신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복창했다. 참형에 처하시옵소서.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임금을 덮쳤다. 진실은 권력의 아우성 속에 파묻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다. 임금이 떨리는 손으로 형집행을 알리는 붉은 화살, 명적을 집어들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그 명작을 던지는 순간 전하께서는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상을 내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벼락 같은 고함이 인정전 입구에서 터져나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금군들이 창을 겨드며 막아서는 그곳에 내가 서 있었다. 물귀신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는 시퍼런 멍과 굳은 피딱지가 보였다. 절벽에서 떨어져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고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이곳까지 기어온 것은 도끼였다. 금군들이 나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으나 나는 품속에서 세자 저하께서 생전에 하사하신 호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세자 저하의 친위 이선이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저하의 영혼을 욕보이는 것으로 알겠다. 서슬퍼런 기세에 금군들이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인정전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흙바닥에 핏물이 배어나왔다. 조대감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죽은 줄 알았던 쥐새끼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놀랄만도 했다. 저놈이 탈옥수 이선입니다. 전하, 당장 저 역적놈을 베라 명하시옵소서. 조대감이 다급히 소리쳤다. 그러나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응시했다. 죽은 아들이 그토록 아꼈던 신하,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고 지목된 죄인, 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깐, 내 저놈의 말을 들어보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곳에 나타났을 때는 할 말이 있을 터. 전하! 천부당 만부당하시옵니다. 조대감과 노론 대신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는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온몸에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진실이라는 칼날은 본래 화려한 칼집이 아니라 가장 투박하고 더러운 곳에서 뽑혀 나올 때 더욱 빛나는 법이다. 나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물에 젖고 흙이 묻은 천광초 한 뿌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전하, 이것이 바로 세자 저하를 시해한 진짜 흉기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조대감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천광초라 불리는 독초입니다. 비소와 달리 미세한 살구향을 내며 중독되면 심장을 마비시키고
금세 독성이 사라져 검시를 피할 수 있는 흉물입니다. 저하께서 쓰러지시던 날 옥잔에서 나던 향기가 바로 이 풀의 냄새였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내 놈이 어디서 자풀을 뜯어와서 요설을 늘어놓는구나. 조대감이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에 담긴 살기에 그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자풀이라 하셨습니까, 대감? 그렇다면 이 풀이 어디서 자랐는지도 아시겠군요. 나는 천광초 뿌리에 엉겨붙은 붉은 흙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흙을 보십시오. 붉은 황토에 유황 성분이 섞여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흙은 한양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곳, 북한산 온천지대 인근의 사유지에서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곳은 바로 조 대감께서 소유하신 비밀 화원이 있는 곳입니다. 조 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증거가 있느냐? 그 흙이 내 땅의 것이라는 증거다 어디 있느냐?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증거는 대감의 발밑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조 대감의 신발로 쏠렸다. 어젯밤 화재 현장을 지휘하며 밟았을 진흙. 아무리 털어냈다 한들 가죽신 틈새에 박힌 흙까지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감의 신말 밑창에 묻은 흙과 이 독초 뿌리의 흙을 대조해 보시지요. 만약 다르다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허나 같다면 대감께서 어젯밤 그 불타는 화원에 계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조 대감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나 다름없었다. 임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 대감은 노회한 정치꾼이었다. 그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설령 흙이 같다 한들 내가 그곳에 갔던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냐. 나는 그저 약초를 재배했을 뿐이다. 저놈이 독초라고 우기는 저 풀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나는 준비해온 마지막 수를 던졌다. 가장 견고한 거짓의 성벽도 단 한 방울의 진실이라는 산성 앞에서는 속절없이 녹아내리기 마련이다. 전하, 은비녀 하나를 내려주십시오. 임금은 내관에게 눈짓을 했고 곧 은비녀 하나가 내 앞에 놓였다. 보통의 비소는 은을 검게 변색시킵니다. 그래서 기미상궁들도 은수저에 쓰지요. 하지만 이 천광초는 다릅니다. 이 독은 은과 반응하면 검은색이 아니라 피처럼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독초가 천광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광초의 잎을 지시겨 즙을 냈다. 초록색 즙이 비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인정전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고요했다. 1초, 2초, 3초. 마침내 은비녀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검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세자 저하가 토해냈던 핏물처럼 선명하고 섬뜩한 붉은색이었다. 아! 임금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대신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붉게 변한 은비녀. 그것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영모의 증거였다. 조관홍, 내 이놈! 임금이 용상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포효했다.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피 맺힌 한이 서려 있었다. 감히 내 아들을 독살하고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내 놈이 정녕 사람이더냐?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들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금군,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미친 왕과 역적놈을 쳐라. 내가 새 세상을 열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금군 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명백한 증거 앞에, 그리고 왕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 감히 반기를 들 자는 없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호령하던 그였지만 명분이 사라진 권력은 모래성보다 허약했다. 역적 조관홍을 포박하라. 당장 하옥시키고 그 일족을 멸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멈춰있던 금군들이 일제히 조대감에게 달려들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조선의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의 벗겨진 신발 한 짝이 흙바닥에 덩그러니 남았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맑게 갠 하늘이 보였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세자저하의 미소처럼 따스하게 내 얼굴을 감쌌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을 이길 수 없듯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었다. 나는 감았던 눈을 뜨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나야 했다. 형장에 불어닥친 바람은 살을 내는 칼바람이 아니라 묵은 체증을 쓸어내리는 해방의 숨결이었다. 조대감의 처형이 집행되던 날 저작거리는 인산이 내를 이루었다. 한때 나는 짐승처럼 끌려가며 백성들의 돌팔매질을 받았으나 오늘 그 자리에 무릎 꿇려진 것은 내가 아닌 조관웅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관복은 벗겨져 나갔고 상투가 잘린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그의 위세는 형틀에 묶인 채 바들바들 뻐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었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칼에 물을 뿜었다. 그 서슬퍼런 칼날에 햇빛이 반사되어 조대감의 눈을 찔렀다. 그는 무엇이 그리 억울한지 연신 고개를 저으며 무어라 웅얼거렸으나 백성들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역적 조관웅을 처단하라! 세자 저하의 원수를 갚아라! 나는 군중의 맨 앞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통쾌함이 밀려올 줄 알았으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다. 저 탐욕스러운 노인 하나를 잡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목숨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의 벗, 세자 저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칼이 허공을 가르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흙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한 시대의 권력이자 부패가 종말을 고하는 소리였다. 권불 10년이라 했던가,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찌 그리 아등바등 탐욕을 채우려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다시 편전으로 불려갔다.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내 손을 맞잡았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선아, 과인이 어리석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충신을 죽일 뻔하였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의 원호는 구천을 떠돌았을 것이고 종묘사직은 간신배들의 손에 놀아났을 것이다. 임금의 참회에 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삼켰다. 전하, 소신은 그저 저하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저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셨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교지를 내렸다. 오늘부로 너의 서얼 신분을 파하고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내리노라. 또한 너를 암행어사에 제수하니 전국 팔도를 돌며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제2의 조관운 같은 탐관오리들을 척별하라. 그것은 파격이었다. 서얼 출신이 당상관에 오르는 것은 개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조정 대신들이 웅성거렸으나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증명한 충심과 능력 앞에 낡은 신분제의 벽조차 허물어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았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태산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벼슬이 아니라 세자 저하와 내가 그토록 꿈꾸던 능력 있는 자가 뜻을 펼치는 세상의 시작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라 여겼던 신분의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었다. 며칠 뒤에 나는 관복 대신 허름한 선비의 옷을 입고 한양을 떠날 채비를 했다. 품속에는 임금께서 하사하신 마패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떠나기 전 나는 세자저하의 모소를 찾았다. 봉분 앞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챙겨온 술 한 병을 따르고 절을 올렸다. 저하, 보이십니까? 저 썩은 권력의 담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비록 저하께서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저하의 뜻은 제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저하께서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묘소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궁궐 안의 안락한 자리가 아니었다. 백성들이 신음하는 척박한 땅, 정의가 필요한 어두운 곳이 나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성문을 나서자 탁 트인 들판이 펼쳐졌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에서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이자 내가 붓 대신 마패를 든 이유였다. 이제 나의 붓은 종이 위에서만 춤추지 않고 백성들의 굽은 등을 펴주는 지팡이가 되고 탐관오리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다. 길을 걷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보이는 한양도성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의 부패를 도려낸 여정.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듯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기어이 싹을 틔웠다. 나는 보찜을 고쳐매고 신발끈을 조였다. 어디선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북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발걸음은 빨라졌다. 역전의 붓은 이제 세상이라는 거대한 화선지 위에 새로운 정의를 써내려 갈 것이다. 구름이 거친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긴 겨울이 가고 바야흐로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또 좋은 사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